오늘 백자초문 한자 학습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자의 비밀 1, 2, 3, 그 다음에 한글의 비밀 1, 2, 3 이렇게 5편의 강좌를 올렸습니다. 한자와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제 그 한자 한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백자초문 한자 학습, 직접 개개의 한자들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개개의 한자들을 배우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자 학습에는 왕도가 있다. 왕도가 있다는 말은 우리 이제 학문에 왕도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별도로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한자에는 실제로 왕도, 제왕의 도가 한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를 매우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에는 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동을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실제로 한자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자를 하나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한자 10개 이상의 한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한자는 개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자에는 족보가 있다. 제가 이름이 조옥구인데, 조는 저의 성씨고 구는 우리 형제들의 학렬자입니다. 따라서 제 이름을 보고 족보를 아는 분들은 풍양조가 맹자 할아버지의 25세 선, 이렇게 저의 역사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족보를 보는 법을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에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 한자 족보 보는 법을 알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자를 배웠던 그 천자문식 한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렇게 배우는 한자 학습은 과거형 한자 학습이다. 그래도 미래에는 그런 한자 학습법을 지향을 하고 백자초문 한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한자를 공부를 하시든지, 만약에 내가 하나를 배워서 하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방법은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공부를, 저와 같이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 배워서 하나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공부는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우리 이 한자 교실을 백자초문 한자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한자는 백자만 알면 한자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자 백자만 알면 그 다음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갈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한자, 개개 한자, 상형 문자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문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개통을 읽어내는 그런 이제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이 우리 한자 학습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말이 앞서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자는 한글의 뜻풀이 사전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한자의 개통이 보이고, 또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서적의 이야기들이 잘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 두 종류의 서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한자의 기초 14자입니다. 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결국 이것을 모르면 한자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마음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 14자 기호의 풀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만물.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 간단한 이 속에 이 세상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천부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도 이 한자에 담겨 있는 기초 14자가 말하고 있는 저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14자는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한다. 순환을 한다. 그래서 그 순환의 표시로 저렇게 표시를 화살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14자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우주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는 기호 체계다.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둥근 원. 그래서 저 원을 보고 우리는 하늘, 하나됨, 순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순환을 나타내는 우리 한글 자음의 초성자의 기호가 이응과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음에서 리을과 이응이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이 순환하는 저 둥근 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기호로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바로 저 순환의 사이클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순환 사이클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의 요소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음양, 그리고 음양은 서로 상대적,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순환을 저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의 기호를 제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자에는 빛을 별과 파인 불이 좌우 대칭, 상대적 의미를 나타내고, 우리 그 한글에서는 기읍과 니은이 좌측에 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의미를 나타내고, 디귿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래서 저런 기호들을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저 회오전하는 순환하는 둥근 사이클 위에 어느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우리 자음 이해, 우리말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둥근 회전하는 원은 저렇게 셋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셋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천지인, 1, 2, 3, 원방각, 이런 표현들이 저 셋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입니다. 그 이제 한자에는 저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세 번째에서 다시 하늘로,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호들의 체계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 기호가 한자의 어딘가에 담겨 있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는 저렇게 천지인으로 세분해서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한자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한자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와 달과 별, 즉 하늘에 있는 천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인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를 드리던 중에 머리와 우리 인체 전체를 가지고 만드는 문자들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눈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자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 한자의 본래의 목적이, 한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의 본래의 목적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을 전하려고 할 때에 가장 쉬운 소재라면 앞서 말씀드린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체 구조 또는 어떤 기능을 각각 담당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 전달하려는 의도를 매우 용이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눈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은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 사람의 두 눈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눈은 둘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 두 눈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만든 한자가 눈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모양을 가져다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세워서 만든 한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눈목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은 우리 눈을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한자를 배울 때에 눈목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눈목자를 가져다가 이 모양의 글자를 결합을 해서 또 눈을 나타냅니다. 또 눈을 나타내. 자, 눈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눈을 나타내는 글자를 또 만들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한자를 모양만 익히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목자가 있는데 왜 눈을 나타내는 글자를 또 만들었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여기서는 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합을 했더니 눈을 나타내는 소리가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글자를 새로 만든 필요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안이라고 하는 음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글자의 쓰임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목과에 가는 게 아니고 안과에 가게 되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눈, 목에 익숙한데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눈의 어떤 역할, 눈의 기능을 이것만으로는 다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의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눈을 안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눈동자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마치 우리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 해와 같이 둥근 모양,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만든 글자가 눈안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 우리가 안과에 가죠. 바로 눈동자, 눈과 관련된 이 부위의 어떤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을 목이라고 할 때 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눈을 안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다. 그러면 왜 이때는 눈을 목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않으면 하나를 알면 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눈을 목이라고 하면은 이 글자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봐야 이 글자 하나 설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글자는 소정자입니다. 소정자. 소정자 위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눈목자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솥, 음식을 조리하는 솥, 눈, 서로 관계가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아는 눈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 외워야 되고 소정자 따로 외워야 돼요. 근데 소정자는 분명히 보면은 눈목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자를 만드는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글자 가운데 중심에 눈이 딱 놓여져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말에 어간과 어미가 있듯이 한자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눈 목자가 어간과 같아요. 어간. 그래서 중심 위치에 딱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눈목자, 소정자 외워가지고는 절대 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왜 목이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눈을 목이라고 한다. 그런데 목이라는 우리말은 연결과 관계가 있다. 연결. 목. 영어에서도 이것을 neck 그러잖아요. neck는 영어에서도 커넥션, 연결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따라서 목을 목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들의 근본 바탕에는 연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솥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눈목자도 여기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눈이 아니고 이때는 연결의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솥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눈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이제 아까는 이제 눈목자와 눈한자 그리고 눈목자를 눈의 모양, 눈의 기능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눈을 목이라고 할 때 이분들의 생각이 연결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정자의 저 정자는 눈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한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운 모양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글자는 사실은 고대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매우 긴밀한 인물들의 이름자로 만들어진 그런 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서로상, 볼구, 무리중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모양들이 지금 전부 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이 드러나 있죠. 여기에 눈이 들어있고 두 눈이고 여기에 눈이 들어있고. 저 우선 상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자에는 우리가 아는 상자는 지금 서로상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것이 말하는 서로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상이라고 썼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서로상 정도로 쓰는 거죠. 그러나 저 글자는 일반 이제 정치적인 그 어떤 지위를 말할 때에 수상, 재상 이런 이제 벼슬을 나타낼 때 저 글자를 쓰잖아요. 글자는 서로상자인데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내각제의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왕조 시대에는 관료들의 우두머리 재상. 벼슬을 말할 때 저 상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상자는 벼슬을 나타내는 곳에 쓰이냐? 이런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역은 이 글자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드리면 이 글자는 눈이 하나입니다. 눈이 하나.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눈이 두 개. 이 글자는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점 세 개를 찍고 눈을 하나 그렸습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세 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도 눈의 이제 그 개수로만 보면은 눈이 하나, 둘, 셋, 1, 2, 3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모양들은 사람의 이름자인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주냐면 왜 우리 사망 오제 중에 오제의 첫머리에 꼽는 전욱 고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욱 고양이라는 분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자식들을 여럿을 두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제 벼슬길에 나아갈 때 그 벼슬길에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지어준 이름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니까 너는 눈 하나, 둘째 아들이니까 너는 눈 2개, 너는 셋째 아들이니까 눈을 3개 그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3개 찍습니다. 그리고 눈을 하나를 그려서 3번째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이제 그 동양학을 연구를 하고 하면서 그 원방각에 대해서, 우리 자음이 만들어지는 원초적인 바탕이 원방각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방각을 어느 시대 어느 분이 최초로 그것을 시작을 했을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두고 그것을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들의 구성,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다른 한자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 원방각이라는 그 체계를 처음 사용한 분은 전후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전후 고양시가 자기 아들 세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첫째 아들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네모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물론 이제 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수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지금의 연구 결과로서는 동양에서 원방각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그런 체계를 세우거나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전후 고양시일 것이다. 고양시는 자기 아들 셋을 이름을 지어줄 때 큰아들은 동그라미로, 둘째 아들은 네모로, 셋째 아들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이 이제 모양들은 그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이름을 지은 그 사람들이 벼슬에 나아갈 때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성장을 한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고양시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임금의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직분을 행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제 직책을 주는 거죠. 직책을 주는데 그들의 이름을, 직책을 주는 직책의 이름을 눈으로 표시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생각이 없이 한자를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지? 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특히 벼슬에 나가는 자녀들의 이름을 눈을 가지고 표시를 했지? 그건 이제 이 다음 편에 신하를 이야기할 때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상자는 지금은 이제 서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글자의 의미는 보살피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보살피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보살펴야 돼요.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소상하게 알아야 되죠. 상대가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차비가 필요한지, 숨을 쉬는 게 필요한지, 옷 한 벌이 필요한지,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상대를 보살피는 거죠. 우리 보살핀다는 말은 매우 따뜻하게 살펴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살핀다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보살피는 주체와 객체의, 객체를 일컫는 서로라는 이 뜻만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로상 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살피는 상대와 보살피는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더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 2개니까 이것은 볼구, 눈 2개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보냐면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보니까 그런 뜬 눈으로 바라보이는 그 사람의 객체, 그 주체는 보고 그 상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그 상대로서는 두렵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두려울 구자가 됩니다. 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릅뜨고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제 한자가 이렇게 이제 변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점 3개에 눈 하나를 그었는데 저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리중자가 됩니다. 자, 무리중자 위에 있는 요게 그래서 눈목자의 변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눈목자를 이렇게 세로로도 쓰지만 가로로도 씁니다. 이게 한자 중에서는 이 가로로 쓴 것 중에서 눈목자의 변형인 것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좀 해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눈 3개를 그리지 않고 점 3개와 눈 하나를 그려서 눈 3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이 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한자가 무리중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막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무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의 정체는 셋이다. 자, 셋을 가지고 어떻게 무리라고 설명을 할까요? 셋 속에 숫자로는 하나, 둘, 셋일 뿐인데 그것을 무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역시 천지인적 사고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자, 셋이 무리가 되는 것은 천지인적 관점입니다. 하늘 하나, 땅 하나, 만물은 세 번째인데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됩니다. 무리. 모두 이 글자들의 바탕에 하나와 둘과 셋, 천지인, 원방각의 원리가 깔려 있다. 자, 신하 신자입니다. 신하 신. 아까 서로상자가 벼슬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상, 재상. 그러면은 상자는 서로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게 벼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그 배경이 이제 이 신하신자에 담겨 있어요. 이 신하신자는 우리 눈의 옆모양입니다. 옆모양. 우리 눈을 정면에서 그리면 아까 볼구자처럼 그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 눈은 그 정면의 눈이 아니고 측면의 눈이에요. 옆눈. 그래서 옆눈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신하라는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다 그 신하신자의 옛 모양들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이런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신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떠올렸어요. 그러면 신하를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매우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서로상자와 서로상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눈으로서 신하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을 보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신을 봐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자기 자식에게 임무를 줍니다. 어떤 임무를 주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내게 그대로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보고를 보고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 말하자면 이런 그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하의 정의가 나옵니다. 신하는 백성을 보살피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의사결정권자에게 보여주어야. 나는 여기가 신하들은 전부 통로가 돼야 돼요. 유리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의사결정권자가 보고 적절하게 이들의 살림을 잘 살아가도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신하라는 뜻이에요. 아마 21세기 지금에 이르러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 신자에 담겨 있는 백성을 보살피는 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신자에 담겨 있는 본연의 뜻을 회복한다면
이 공무원들의 많은 그 자세의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신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 뭐 더 정확하게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시면 그 공무원 스스로 나는 지금 이 신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의사 결정권자가 정확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눈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하 신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 줍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감자. 내내 이것도 그 벼슬과 관련된 그런 그 한자예요. 근데 이 감자에 자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빼면 요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모양은 눈을 뾰족한 손가락으로, 요건 손입니다, 손. 그래서 눈을 이렇게 찌르는. 자, 상자가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 감독은 뭔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관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말할 때에 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관직 중에 감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관직이 많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공사판에 감독, 이 글자를 쓰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형벌 때문에 조금 억압하는 의미가 이제 강조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한자들은 1차적으로 상대에 대한 보살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이 신하신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마쳤고요. 이제 손, 우리 인체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문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손에 대해서, 손과 관련된 많은 한자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 글자가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손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뭐 손으로 만들어지는 한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저건 손이다. 손 하면 어떤 기능이 있겠어요? 만지고 전달하고 때리고 뭐 그런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냥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를, 한자를 만드는 분들이 엄격하게 손의 쓰임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원래 그게 손이었기 때문에 손을 나타낼 때 막 갖다 씁니다. 이제 손을 이제 포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손은 우리 인체에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신체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왜 손이라고 하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손이라는 의미를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자손 또는 자손손. 자, 이 글자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왜 이 옛 글자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지금에 있는 한자들은 모양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원래 뭐였는지를 알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자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옛 한자들을 조금 이렇게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손자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아들자라고 하는 자자, 그리고 자자의 이게 양팔입니다. 팔 끝에 이렇게 실사처럼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을계라고 하는 쓰는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 인체의 손을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를 모르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입니다. 그래서 자와 손은 일단 차원을 달리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행에 있는 이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글자 자자의 내용과 100% 일치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이자가 한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자기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모체가 되는 뭔가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두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가 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너는 아버지가 있어. 이 아버지가 첫 번째고 너 두 번째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혈연을 이렇게 명명을 할 때 언제나 아버지가 1번이에요. 그리고 자는 2번. 그리고 손은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 그 혈연 관계를 설명하는 자손이라는 말 속에 이미 두 개의 차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버지의 차원이 전제가 되면은 셋의 차원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저 손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세 번째, 두 번째는 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 저렇게 밑 바탕에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철학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글자들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글자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손이라고 쓰니까 이것을 우리 인체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손. 자는 손이 이어진 것이 우리 인체에서는 머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밖에 나와 있는 두뇌라고도 하고, 이것을 전제로 수동태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뭔 얘기냐면, 이놈은 시키는 일만 해요. 이놈에게 일을 시키는 주체가 어디냐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그 구조를 머리와 손. 근데 머리는 또, 우리 머리 숫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뿔은 우리 안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지국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 머리에 안테나를 세워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또 뭔가가 있다. 이것을 이분들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뿔이 두 개 난 머리를 수라고 합니다. 우리말 수는 위에서 내려오다. 그러니까 머리를 수라고 할 때는 이곳에 뭔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해야 됩니다. 자, 손자 하나에서 우리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구조 토대 위에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순서가 있는데 언제나 위에 있는 여기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오는 순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숫자에서는 1보다 2가 크고 2보다는 3이 더 큰데, 실제로 그것을 만든 분들은 1이 제일 크고 2는 그 다음이고 3은 또 그 다음이고. 왜 이런 그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냐면, 숫자를 만든 분들은 면적의 개념으로 숫자를 봐요. 면적. 그런데 숫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덧셈의 형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둘에다 하나 더하면 셋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자, 수요는 늘어나지만 면적은 줄어드는. 요게 이제 그 수와 관련해서 우리 그 수의 개념을 정립한 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적인 어떤 관념 때문에 그런데 그 수에 대한 이해는 천부경 이해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세 번째 3. 자, 1, 2, 3의 관계로 되어 있다. 이것이 나오면 우리는 또 떠올려야 될 것이 있죠. 천지인, 원방각. 이렇게 한자의 바탕에 그런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관계는 전부 이게 우리가 한일 그러잖아요. 하늘을 일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하늘의 차원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맨 위 차원. 그리고 손 너는 세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손에 그 어떤 관계, 우리 인체에서 관계, 또 손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들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를 올려두면 요 자리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서 부자손 3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3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완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천지인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왕조 사이에서 보면은 자손을 두지 못한 사람들은 양자를 들여서라도 꼭 손을 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지인의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 자손이 끊기면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양자라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인의 관계다. 그리고 그 천지인의 관계를 하나 더 다른 소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구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우리 역사책에 이제 금화왕의 이제 신화가 등장을 하죠. 개구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임금을 설명할 때에 개구리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역사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바로 그때 개구리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로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은 앞서 이런 관계들로 나타내려고 했던 천지인, 그 관계를 상징하는 다른 표현이 개구리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한번 보세요. 개구리는 알에서 그 다음에 성체로 가기 전에 반드시 올챙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 곤충 중에서 개구리야말로 천지인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하늘의 혈통, 하늘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올챙이를 나타내는 글자에 두 자가 있습니다. 올챙이 두 자. 올챙이 두 자에 이 좌변에는 충자가 들어있고 벌레가 들어있고 우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 두 자가 들어있습니다. 저 말 두 자는 북두칠성의 표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북두칠성은 두 번째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라는 의미에서 올챙이 두 자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이분들의 사고 방식, 천지인, 원방각, 1, 2, 3 이런 거에 대한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가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